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랑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좋은 책,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입니다. 레프 니콜라 예비치 톨스토이, 옮기니는 박은주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따뜻한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향해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 중 아버지와 새 아들, 연금 받는 사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새 아들. 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나처럼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자기 몫을 나누어 받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자신처럼 살라고 하셨어. 아버지는 즐겁게 사셨으니까 나도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자 마침내 나누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다. 빈 털터리가 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애원을 거절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사정을 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첫째 아들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행여 무슨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용서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는 지금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왜 그때 아버지처럼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맛본 행복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절박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닙니까? 저처럼 살면 결국에는 이렇게 불행해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만 해주시고 방관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저를 맡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즐기고 살아도 될 만큼 재산이 있으셨지만 저는 그게 모자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게 아버지는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저주할 겁니다. 앞으로 영원히 아버지를 원망할 겁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첫째 아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다. 나처럼 살도록 해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게 될 테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이미 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처럼 살면 거지꼴이 되겠지? 둘째 아들은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형이 잘못 이해해서 결국 불쌍한 신세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물려받은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심을 했지만 쉽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의하러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가 자신만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싫어하시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늘렸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다. 아들은 재산을 모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탐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아주 적은 재산밖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렇게 한탄하며 지내는 동안 물려받은 재산은 어느새 다 없어지고 말았다. 재산이 완전히 바닥이 난 둘째 아들은 이제 남은 일은 죽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해버렸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도 다른 두 아들에게 한 것처럼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똑같이 말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셋째 아들은 기뻐하면서 아버지 집을 나섰다. 그러나 두 형에게 벌어진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첫째 형님은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을 쾌락을 쫓는다는 것으로 알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만 거야. 둘째 형님은 아버지만큼 재산을 모으라고 한 줄 알고 실패한 거야. 그렇다면 나처럼 살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지? 셋째 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동안에 섬광처럼 번쩍 그의 내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기와 두 형들에게 모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행복을 느꼈던 것이다. 이제야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한 진정한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셋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말씀드렸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구나. 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본받는 자는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너라. 그래서 셋째 아들은 자기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뒤로 자식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가 아니라 아버지만큼 베풀면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가 행복의 척도임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하느님이고 아들들은 인간이다. 연금 받는 사형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접하는 국경 근처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란 작은 왕국이 있었다. 왕국의 인구는 모두 합쳐 7,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의 흔한 시골 도시도 그보다는 인구가 많을 정도로 작은 왕국이었다. 왕국의 땅도 작아서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에게 1에이커의 땅이 돌아갈 정도로 작았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왕국에도 왕이 있고 궁궐이 있다. 신하와 주교도 있으며 물론 군대도 있다. 군인의 숫자는 비록 60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군대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 백성들은 세금을 낸다. 담배세와 주류세 그리고 주민세도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왕이 새로운 세원을 찾지 못했다면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져서 신하들과 관리들을 먹이지 못하고 왕 자신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 새로운 수입원이란 룰렛 게임을 즐기는 도박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즐겼고 돈을 따던 일턴간에 도박장의 주인은 일정 지분을 항상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도박장의 주인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왕에게 바쳤다. 도박장의 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박장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영주들도 과거에는 그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장 운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도박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도박장에 와서 행운을 시험해 보려고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걸었다가 결국 잃고 만다. 그 다음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박에 걸었다가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망감으로 물에 뛰어들거나 권총으로 자신을 쏘아 자살한다. 이런 폐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치자에게 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항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모나코 왕에게는 그런 항의를 할 사람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모나코 왕국은 독점적으로 도박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나코 왕국으로 모여들었다. 손님들이 돈을 따던 잃던 왕은 거기에서 수입을 얻었다. 정직한 노동으로는 돌로 만든 궁전을 얻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도박은 더러운 사업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왕도 살아야 하고 술과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도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왕은 도박을 허가해 주었고 거둬들인 돈으로 다른 큰 나라의 궁전처럼 호화롭게 꾸밀 수 있었다. 모나코 왕은 상과 벌을 내렸고 사면도 내렸다. 또한 모나코 왕국에도 법과 의회와 재판소가 있었다. 다른 왕국과 똑같지만 규모가 작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왕국에서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건이었다. 모나코의 재판관들이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고 한자리에 모여 그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관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배심원이 있었다. 그들은 수없이 갑론을박을 하다가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그들은 모나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범인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 그들은 판결문을 왕에게 제출했다. 왕은 판결문을 읽어본 후 사형을 제가해 주었다. 범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기구가 없었고 사형을 집행할 집행관도 없었다. 그래서 장관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의 사형을 집행할 집행관과 기구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로 했다. 또 그렇게 해준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프랑스에 보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답장이 왔다. 집행관과 기구를 보내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모두 16,000 프랑이라고 했다. 왕은 그 답신을 읽어본 후 얼마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 불안당에게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좀 더 싸게 할 방법은 없겠는가? 16,000 프랑이라면 국민들 한 사람에게 2프랑 이상씩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의원회가 소집되었다. 회의 결과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이탈리아 왕에게 보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군주제에 반대하는 공화주의자들이어서 왕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군주제이므로 더 싼 값으로 빌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가 보내졌고 즉시 답장이 왔다. 이탈리아는 사형 집행관과 기구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12,000 프랑을 요구했다. 프랑스보다 싸기는 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싼 것 같았다. 그 불안당은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1인당 2프랑 정도의 세금을 거둬야 했다. 또다시 의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혹시 군인이라면 그런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군을 불렀다. 그 죄인의 목을 칠 만한 군인이 있겠소? 전쟁 시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소? 사실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군은 얼마 안 되는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를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군인이 없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 장관들이 모여서 의론에 의론을 거듭했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면 왕은 자비심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사형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왕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또 문제는 종신형을 시킬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조그마한 감옥 같은 것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만한 튼튼한 철문이 달린 감옥은 없었다. 그들은 고심 끝에 궁전 안에 그런 대로 감옥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를 찾아 젊은 죄수를 그곳에 가두고 그를 지키도록 교도관을 배치했다. 교도관은 죄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직접 궁전 부엌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죄수에게 주는 일도 해야만 했다. 죄수는 그렇게 1년을 갇혀 지냈다. 1년이 흐른 뒤 왕은 그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았다. 그런데 새로운 지출 항목이 있음을 발견한 왕은 그것이 죄수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임을 알았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교도관의 급료와 죄수의 식비였다. 모두 합해 1년에 600프랑이 넘었다. 게다가 죄수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보통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왕은 장관들을 불러 모았다. 저 불안당을 처리할 좀 더 값싼 방법을 찾아야 되겠소. 이대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교도관을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재수가 달아날 겁니다. 처음 말했던 장관이 다시 말했다. 그냥 그놈이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왕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교도관이 해고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자 죄수는 밖을 내다보고는 교도관이 보이지 않자 먹을 것을 가지러 직접 궁궐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주어진 음식을 받아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에도 죄수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달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의했다. 솔직하게 그 녀석에게 더 이상 가두어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법무장관은 죄수를 불러오라고 명했다. 장관이 물었다. 교도관도 없는데 왜 너는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국왕께서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다. 죄수가 말했다. 국왕께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결로 제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여러분은 저를 처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에 처하고 교도관을 두고 먹을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교도관마저 해고하여 제가 직접 먹을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한 번 의원회가 소집되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방법을 고안해 낼 것인가? 그냥 이대로 두면 죄수는 떠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죄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연금을 주고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왕에게 보고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놈을 이 나라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연금액이 600프랑이었다. 이런 결정이 제수에게 알려졌다. 제수가 말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해주는 조건이라면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는 1년치 연금의 3분의 1을 선불로 받은 뒤 왕의 땅을 떠났다. 기차로 겨우 15분의 거리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국경선 근처에 정착했다. 그곳에 땅을 사서 채소를 가꾸어 팔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는 정해진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연금을 받으러 갔다. 연금을 받은 후에는 도박장으로 가서 2, 3프랑의 돈을 걸었다. 딸 때도 있었고 잃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다. 사람의 목을 베거나 감옥에 쳐넣어 가두어 두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대표 단편선 중 아버지와 새 아들, 연금 받는 사형수였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사랑책방입니다. 감사합니다.